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쉽지 않은 투자 각도기 각설주입니다. 네. 와, 참 주구장창 내립니다. 와, 오늘은 뭐 코스닥만 빠지는 게 아니라 코스피도 1.4%, 코스닥도 1.4%씩 나란히 많이 빠졌습니다. 저점에서 100포인트 남았는데 그 사이에 환율이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달러 환산은 이미 저점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원달러도 1,384원 많이 올랐습니다. 엔화가 미쳤어요. 엔화가 지금 144예요. 예, 아까 144점 조금 38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위안도 6.99 근처까지 거의 7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6.95 넘었었고요. 그러니까 원화도 동아시아 3국이 같이 똑같이 페어로 가고 있어. 네. 네, 오늘은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5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많이 판 거는 6월 초에 한번 이렇게 팔았다가 이렇게 많이 판 건 처음인 것 같아요. 7월 이후로 처음이고 누적 순매수가 5조 5천억이었는데 한 방에 5천억이 날아간 거니까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걔네들도 지금 되게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가 읽히는 대목이죠. 네. 미국 금리가 저렇게 튀니까 환율이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처럼 이렇게 순매도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안 그래도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팔아주면 바로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본도 오늘 0.7% 떨어졌고요. 홍콩이 한 2% 떨어진 것 같아요. 상해는 근데 좀 그나마 덜 떨어졌고 대만도 한 2% 가까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한 1.9%, 1.5%씩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뭐 신저가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뭐 신저가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에서 일단 오늘 아침에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올해 10월부터 5년 동안에 약 15조 원 정도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완공은 2025년도 초 예정이고요. 기존에 M15 공장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약간 증축하는 확장 공사식으로 M15X 라는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6월 달쯤에 M17 요거 투자 보류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부지라서 그거는 좀 별개 이슈고요. D램으로 할지 뭐 낸드로 활용할지 아직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 둔화 구간에서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하이닉스 측은 2025년도에 업황 반등에 맞춰서 공급 증대를 위한 준비 차원이다라고 밝혔는데 조금 불안한 게 2024년도 컨센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베스트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3분기 컨센, 2023년도 영업이익 컨센 이것뿐만 아니라 24년도도 좀 컨센 대비 좀 많이 낮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안 좋은 시각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이 AI GPU를 중국에 수출하는 거 제한 조치를 좀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9월 1일, 8월 말 그쯤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엔비디아가 한 11% 정도 떨어졌고 반도체 다 같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중국이 확실히 서버 수요가 전 세계 27%라서 좀 영향을 좀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베스트 오늘 하이닉스 리포트를 보면요. 3분기 매출액이 10조 5천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컨센이 13조 2천억인데 좀 30% 정도 낮죠. 영업이익도 1조 8천억 전망을 했는데요. 컨센이 3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조금 안 되게 좀 전망을 낮춘 거고 3분기 D램 같은 경우에는 빅그로스가 전 분기 대비 11%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ASP도 15% 하락. 와, 이렇게 P와 Q가 동시에 10몇 %씩 빠지면은 타격이 좀 클 것 같긴 합니다. 낸드도 마찬가지인데요. 빅그로스가 25% 하락, ASP가 17% 하락. D램, 낸드 뭐 다 좋지 않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컨센을 보면요. 컨센서스가 이제 12.5조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베스트에서는 9.8조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목표가도 10만 5천 원으로 11% 하향을 시켰습니다. 삼성전자도 한번 봤거든요.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하고 좀 다행히 비슷합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12.7조 원, 컨센서스가 13.5조 원이니까 1조 원 정도 낮게 보는 건데 그나마 좀 양호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보다도 사실상 소부장 업체에 요즘에 실적 하락폭이 막 40%, 50%씩 나오는 것도 많이 보이니까 소부장 쪽이 좀 더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 영업이익은 컨센이 지금 삼성전자는 50조 원 형성이 되어 있는데 38조 원밖에 안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24년도가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39조 원 전망하는데 컨센이 지금 61조 원 정도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네. 한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1%대씩 하락을 했고요. 뭐 소부장들 원익 QNC, 유니테스트, 뭐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심텍,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 다 2, 3%씩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네, 반도체는 뭐 언제 도대체 괜찮아질까요? 내년도면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안 좋을 때는 항상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는 항상 선반영하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언제 바닥일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6월달에 좀 많이 떨어질 때 이제 전망이 다 안 좋아지고 있고 이익 전망치가 좀 계속 내려오면 이제 바닥을 찍겠다. 네. 근데 이익 전망치가 그때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6월부터 예. 좀 본격적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바닥인가 싶더니 최근에 또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이제 많이 폭발적으로 IT 수요는 올해 이제 되먹음을 먹는 거니까 그만큼 또 줄어들 거고, 그다음 내구재 소비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하지만 방향성은 뭐 전기전자 전장화가 늘어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한 1년의 시기열을 가지고 사서 모으면 그 다음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지금 편입한 건 없습니다. 반도체를. 네, 6월달 그때 6월 말쯤에 주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떤 한 슈퍼개미가 모 유튜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지금 주가보다도 더 낮게 있으면 머리를 다 삭발해버리겠다. 그 얘기를 듣고 순수 청년이 순수 청년.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 저기 구독자이시기도 해요. 아, 그러신가요? 네, 한 번 오셨어요. 구독자 저희 실시간 채팅 한번 하셔가지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거를 좀 믿고 있는데 아직은 뭐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근데 그 얘기했을 때가 바닥으로 해서 바로 7월 달에 반등을 좀 세게 했거든요. 네. 근데 다시 그 6월 말 저점까지 돌아온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나눠서 꾸준히 사면 뭐 내년 그 1년 이후에는 좋은 날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멀티플로는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BPS가 내년도 기준으로 한 52,000원 되는 것 같은데 네. 주가가 56,000원이죠. 거의 근처까지 왔으니까 네. 밸류 하단까지는 많이 온 것 같고, 이익 전망치 하향만 좀 멈춰주면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한 35조 이상의 뭐 순익 라인 해주면 굳이 뭐 더 이상 떨어질 건 없는 거죠. 네. 만약에 그 다음에 더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네. 네,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애플페이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요. 좀 구체적이었죠? 네, 조금씩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애플이 현대카드하고 1년 독점 계약을 체결을 이미 했다고 하고요. 올해 12월부터는 여러 편의점, 커피 프랜차이즈, 뭐 스타벅스 여기저기, 그리고 대형마트 등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카드가 벤사가 기존 보도에서는 한 3곳 정도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 보도에서는 6곳하고 그 단말기 그리고 서비스 개발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키스 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KS넷, 이니시스, 나이스 정보통신, 파이서브 여러 벤사들이 좀 언급이 됐는데, 이 중에서 뭐 상장사가 한국정보통신, 최근에 이제 요 애플 뉴스만 나오면 막 상한가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도 상한가를 갔고요. 네. 나이스 정보통신은 5%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더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직접 애플을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까지 보도가 된 걸로 봐서 점점 우리로 하여금 사실로 좀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매년 나오는 뉴스에 항상 속아왔는데 이번에는 좀 진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과연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비용 부담은 조금 걱정이 되는 요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애플페이가 못 들어오고 있었던 것도 애플 측에서 너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그 비용 관련해서 막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거를 좀 카드사 그리고 벤사들한테 이제 부담을 떠넘겼기 때문에 요거 부담하기가 싫어가지고 협상이 딜레이가 됐던 건데, 지금 타결이 된 거는 사실 애플이 뭔가 양보를 했다기보다는 현대카드가 뭔가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NFC 단말기 비용이 한 대당 한 약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약 12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8만 원 정도에 구매하게 만들 거라는 건데 요 12만 원, 대당 12만 원이면 몇 개를 깔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NFC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한 6에서 7만 개 정도밖에 안 돼서 애플페이가 가능해지려면 최소 100만 개 가맹점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 100만 개가 안 되더라도 뭐 시행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수익성을 어느 정도 갖추려면 요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도로 알려졌는데 요거 그냥 단순하게 100만 개 곱하면 1,200억 정도 들거든요. 네. 이거를 현대카드 혼자서 부담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벤사하고 좀 나눠 부담을 한다면 아무래도 요 애플페이 도입으로 인해서 뭐 매출이나 이런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것보다 비용 분담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곤 합니다. 현대카드가 메이저 카드가 아니잖아요. 지금 메이저 카드요? 점유율로 따지면 유명한 카드이긴 하지만 1위, 2위, 3위, 4위 뭐 신한카드가 점유율 상으로는 좀 더 높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노리는 거겠죠. 점유율 상위권으로 진입을 하겠다. 그렇죠. 네, 그거를 위해서 비용을 뭐 한 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보관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죠. 그 생각 때문에 딱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네. 나중에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뭔가 무릅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 유저들 층이 굉장히 두터우니까 네. 애플 유저들만큼 카드를 가지고 가면 업계 수익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리고 사실 애플이 수수료를 좀 카드 수수료를 많이 주면은 사실 처음에 뭐 NFC 까는데 비용을 많이 들더라도 빨리 뽑아먹을 수가 있을 텐데 네. 최근 보도가 건당 0.15% 수준으로 알려졌거든요. 이거는 좀 생각보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네. 과연 수익성이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일단 카드 수수료가 1에서 3% 정도 내외 아닙니까?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물론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제 협상 과정에서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으로선 이 프로젝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건데 현대카드가 좀 많이 비용 부담을 할 것 같다. 야, 그러면은 이거 예를 들어 식당에서 애플페이를 결제하면 그 옛날 원래 카드 수수료가 예를 들어 3%라고 하면 2%라고 하면 식당에서 그럼 0.15%만 카드가 갖고 나머지 그러면 1.8%는 애플이 갖고 가는 건가? 그거는 뭐 모르겠네요. 네. 와, 그럼 지금 떼돈이네. 하루에 결제 금액이 엄청날 텐데 지금 엄청나죠? 몇 천억 될 텐데 하루에 최고 수혜자는 애플이겠죠. 네. 왜냐하면 삼성페이 쓰던 사람들이 이제 애플페이가 되니까 아이폰으로 많이 넘어갈 것이고 애플페이로 인한 결제액은 많이 늘어날 텐데 애플이 분명히 또 수수료 좀 많이 가져가겠죠. 네. 삼성페이도 가져가듯이. 네. 네. 근데 이제 카드사에는 이렇게 비용 부담을 적게 이렇게 하면 애플은 좀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정통신 오늘 상한가 같고 뭐 이루온이라고 뭐 NFC에 사용되는 유심칩 생산을 하는 업체도 오늘 3%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내일 새벽 이제 드디어 아이폰 14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많은 이 덕후들이 잠을 못 자겠네요. 네, 새벽 2시쯤일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삼성증권에서 일단 주요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줬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가격 인상 관련된 상황입니다. 네. 프로 모델 2개가 각각 100불 정도씩 인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반 모델 2개는 뭐 동결할 거란 예상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인하할 거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일반 모델 가격의 경우에 인하된다면 관련 서플라이 체인에는 좀 호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하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 바이오닉 칩을 그대로 쓰거든요. 네. A15 칩 그대로 쓰고 프로 모델은 A16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뭐 CPU 성능이라던가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결국 TSMC의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3나노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N 과정인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제대로 못 들어간 거고 생산량도 그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구분하지 않았었거든요, 얘들은.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프로 모델의 성능 개선 여부인데요. 프로 모델 판매 비중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작년도에 50% 돌파했고 올해 생산 비중은 한 60%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LPDDR5 메모리 탑재하고 배터리 탑재량도 30% 늘어나고 8K 영상 촬영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모델과의 성능 격차가 일반과 프로 모델 성능 격차가 가장 큰 시리즈가 이번 시리즈라고 하고요. 국내 벤더 입장에서도 특히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프로 모델의 납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프로 모델이 이렇게 지금 계획대로
많이 잘 팔린다면 국내 벤더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겠죠. DDR5 쓰면 상당히 그 전력 소모량이 좀 줄긴 하겠습니다. 네. 다만 LG이노텍이나 이제 뭐 BH나 하이변 시스템이나 이런 애플 국내 벤더들이 주가가 그렇다고 막 요 기대감에 막 솟아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뭐 시장 떨어지는 것보다는 잘 방어는 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폰 출하량이 피크아웃될 우려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삼성증권 측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애플 VR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 부분이 좋으면 뭐 VR 판매량을 떠나서 일단 반응 때문에 주가 반등에는 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령이라는 회사가 오늘 의약품 섹터에서 유독 혼자서 이렇게 폭등을 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왜 오르나 봤더니 참 이 스프레이형 탈모약이 식약처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식약처는 이제 어저께 보령의 핀주베 스프레이를 이제 제품 허가를 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인 알미랄이 기존의 경구용이 아닌 스프레이형으로 개발을 했고 보령이 국내판권 계약을 체결을 한 1월 달에 했고요. 8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탈리아나 독일, 포르투갈에서는 판매 중이라고 하고 2020년 탈모 진료 환자가 약 23만 명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건 진료 환자라서 그런지 숫자가 조금 생각보다 낮은 것 같긴 하거든요. 탈모 인구가 궁금하십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이 1,000만이 있습니다. 1,000만. 네. 1,000만 탈모인이에요. 철만 우리 탈모인들은 1,000만 탈모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까불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이게 카운팅된 숫자인가요? 아니 탈모 그 사이트 들어가면 1,000만 탈모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너무 많은데요? 너 주변에 다 보이는. 난 가발 쓰는 사람도 다 보여. 근데 요즘에 사실 이 탈모를 걱정하는 연령대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탈모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네, 남자들한테 가장 치명적이죠. 네.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지금 사실 안 잡히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연평균 지금 탈모 인구 증가율이 2%라고 하는데 2%보다는 훨씬 높을 것 이게 같아요. 기름기 많이 먹고 하면 당연히 그 머리 구멍이 막혀요. 네, 기름이 나오면서 머리에서 이렇게 피지가 분비되면서 머리 구멍이 막히거든. 그럼 머리가 없어져요. 저는 기름기 아주 좋아하는데. 호르몬이 막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면은 막 호르몬으로 다 막혀요 머리 구멍이.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남성의 상징 아니면 대머리? 네. 내가 나중에 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이거와 관련된. 안 들어도 뭔가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 탈모 치료제 시장이 지금 1,3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사실 잠재 시장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새로 허가받은 게 효과가 있느냐? 보도상으로는 이제 임상 결과 특정 부위의 모발 수가 투여하기 이전 대비해서 3배 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구용 약품하고 효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간편하고 그리고 경구용 대비 이 성분의 혈중 농도가 10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을 우려하는 환자들이 부작용이 많이 없을 테니 네, 먹은 선호하겠습니다. 거는 뭐 굉장히 비장이 작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있어요.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약간씩은 부작용이 나오긴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죠. 탈모약 하면 부작용이 있다라고 일단 깔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를 다 낳았으면 탈모약 먹어도 되고요. 애를 놔야 되시는 분은 탈모약 먹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선배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부작용이 좀 확실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근데 머리라는 게 사실 부작용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먹을 정도로 이게 남자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남자들한테 하거든요. 중요하죠. 남자들한테. 네. 네. 근데 이제 네. 이번에 나온 약은 뭐 확실히 이게 진짜 보도가 정확히 맞다면 네. 혈중 농도가 그 성분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건- 부작용 확률도 많이 낮아지는 그럼 거니까. 당연하지. 피 속에 안 들어가면 부작용이 좋은 거지 당연히.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획기적인 나오면 상품이 내가 한번 나오길. 써보겠습니다. 한번. 예, 그리고 후기를 좀 들려주시는 네. 걸로. 네. 출시는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보령 주가가 12%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상장사는 아니지만 팔도라는 회사가 여러 이제 라면 제품을 만드는데요. 라면 가격 평균 9.8% 인상을 했습니다. 저는 요거 보고 조금 놀란 게 농심만 올릴 줄 알았거든요. 농심이 아유. 최근에 11% 인상을 했는데 네. 다른 데는 이제 올리기 힘들 거다. 그리고 실제 관계자들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인터뷰들을 좀 많이 했는데 팔도가 이렇게 올리면서 그러면 다른 애들도 올리겠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전에 통화해 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농심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사실 농심이 올리면, 올리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막상 농심이 올렸던 게 국내 사업 적자 전환하고
며칠 만에 이제 네. 가격 인상을 했잖아요. 그 뒤에 인터뷰했을 때는 조금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팔도를 보니까 이제 뭐 다 따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 올리죠. 근데 뻔합니다. 제가 보기엔. 네. 뭐 상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백억씩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뭐 왕뚜껑, 팔도, 비빔면, 틈새라면 다 뭐 10% 가까이씩 상승을 시켰습니다. 여기 진짜 큰 강력한 회사 HY 아닙니까? HY. 한국 야구르트. 한국 그래요? 야구르트잖아요. 모르겠네요. 한국 야구르트. 얼마나 알짠데. 상장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재무제표를 한번 봤는데 네. 돈 되게 잘 벌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흰남노 요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리기로 이제 포항이랑 부산 쪽에는 좀 피해가 심각한 것 같다. 서울은 이렇게 큰 뉴스는 없었는데, 네. 근데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전 공장을 일단 일시 중단했다고 공시를 아침에 냈더라고요. 네, 침수 피해가 없었던 고로 3기도 같이 일시 중단을 좀 했고요. 복구 시점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지하 시설까지 좀 토사들이 좀 많이 밀려 들어와서 복구해야 뭐 한 달 정도 이상은 소요가 될 것 같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주식이 그렇게 최근에 막 오르고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뭐 현대제철이 반사수의 기대감에 오늘 좀 오르긴 했어요. 장중에 한 4%까지 올라서 이게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는데 왜 오를까 했었는데 이 이유였군요. 그렇죠. 네. 예, 저번에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마이크론 뭐 정전 사고 났을 때 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고 뭐 이런 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는 사실 포스코 주가 측면에서도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과거에 일본 제철이 가스 폭발 사고 났을 때 지수 대비 한 1%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로 인한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가 1.4%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1% 정도 언더퍼폼 했으니까 뭐 요 리포트대로라면 뭐 요 정도면 이제 요 정전 관련된 요 사고 관련된 이슈는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짜증나게 하네요. 요즘 참 1년 넘게인가요? 지금 그렇죠. 8월이니까. 작년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1년 넘게 지금 하락세를 지속되고 있어서 참 힘든 구간이죠. 네, 장기 월간 차트를 보시면 역대급의 하락이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이런 정도로까지 많이 하락했으면 뭐 거의 목까지 찬 거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도에 좀 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코로나 직후에. 네. 근데 최근 2년 동안을 코스피를 보니까 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의 다 뺐죠. 다 빼졌어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올해도 코스피 수익률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 정도 떨어졌어요. 20% 떨어졌습니다. 오늘까지 떨어졌으니까 20%가 넘게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 아세요? 그렇죠. 코스닥은 예.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아침에 어제자 기준으로 연초 대비 코스닥은 25.43%, 코스피는 20.2였는데 오늘 또 1% 이상씩 빠졌으니까 각각 21%, 26%대, 27% 가까이 이렇게 빠진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이게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자를 안 할 사람이 아니고 하셔야 된다면 이렇게 어려운 구간 지나면 또 좋은 구간이 오긴 올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무자비한 하락 구간에는 시장보다 좀 덜 떨어지게 최대한 이제 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잘 방어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